출판사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번역자는 이를 열렬히 환영했다. 이 글은 이것이 인간인가의 모든 독일어 번역판에 서문이 되었다. 심지어 본 텍스트의 일부러 읽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나는 내가 마지막 행들에서 언급한 바로 그 반향의 성격 때문에 정확히 알게 됐다. 반향은 1961년, 64년 사이에 독일인 독자들이 내게 보낸 40여 통의 편지로 구체화되었다. 얘네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편지 보냈지. 내용 이상하게. 당신은 위기의 시기였다. 베를린 곧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마찰이 심한 지점 중 하나이며 베링 해협을 제외하고는 미군과 러시아군이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지점에 장벽이 세워진 시기다. 유일하진 않지. 왜냐하면 38선이 있는데. 그 장벽은 아직까지 베를린을 둘로 갈라놓고 있다. 이 편지들은 모두 내 책에 대한 주의 깊은 독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하나같이 내 편지의 마지막 문단에 내포된 질문, 즉 독일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거나 답변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그 대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 후 몇 년간 내 책에 중판에 맞추어 다른 편지들이 조금씩 도착했다. 그러나 최근의 편지일수록 더 무미건조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이미 자식들이거나 손자들이었다. 트라우마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몸소 겪은 바가 아니었다. 그들은 막연한 연대감과 무지감, 거리감을 드러냈다. 그들에게 그 과거는 정말로 한낱 과거에 불과했고 들은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들은 특별히 독일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들의 편지는 내게 계속 편지를 보내오는 동년배 이탈리아인의 것과 혼동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는 여기서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중요한 최초의 편지들은 거의 모두 젊은이들이 보낸 것이었다. 젊은이라고 스스로 밝히거나 글 속에서 젊은이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1962년 함부르크의 T.H. 박사가 보낸 딱 한 통만 제외하고는 말이다. 나는 먼저 그 편지를 여기에 옮긴다. 서둘러 그것에서 해방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편지의 핵심 대목을 그 서투름 그대로 살면서 번역하여 옮긴다. 친애하는 레비 박사님, 당신의 책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저와 제 아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감동을 받은 거야. 당신은 그 모든 공포를 겪고 난 뒤 다시 한번 독일 국민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건방진 답변을 할 건데. 하지만 하나의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과 함께 있지 않은 인간에게서는 모든 것이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겠지요. 그는 제동장치도 없고 자제심도 없으니까요. 그에게는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는 말이 어울리겠군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때문이라. 물론 당신도 잘 아실 무의식의 영역에서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무시무시한 발견들에 의해 현대적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말이죠. 이게 합리화처럼 들리지 않을까? 우리 시대에 꺼리낌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악마가 튀어나온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 교도에 대한 박해, 남아메리카에서의 전주민 몰살, 북아메리카에서 인디언 학살, 나르세스 지휘 하에 이탈리아에서의 고투적 학살, 프랑스 혁명기와 러시아 혁명기의 끔찍한 박해와 대량 학살, 누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레비가 보기에는 물타기처럼 느껴지는 거지. 학살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물론 당신은 왜 히틀러가 권좌에 올랐나? 왜 우리는 그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했나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시겠지요. 1933년에 모든 온건 정당들이 사라졌고 히틀러와 스탈린이라는 거의 동등한 힘을 가진 국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의 선택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여러 큰 봉기들을 통해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우리에게 수상쩍어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덜한 악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덜한 악.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레비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기만이고 배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그는 연이어 성공해갔고 모든 나라들이 그와 외교를 유지했으며 교황이 맨 먼저 그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범죄자이자 배신자를 타고 가고 있다고 그 누가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배신당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죄도 돌릴 수 없지요. 배신자, 죄 없는 배신당한 자라는 거야? 이러니까 레비가 열받는 거지. 오로지 배신한 사람만이 유죄이지요. 이제 더 어려운 문제인 유대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징후의 문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결코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 유대인들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서 마땅히 간주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책에서 읽는 한에서는 히틀러 통치 기간 내내 또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에 대한 자발적인 모욕이나 공격은 결코 단 한 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이죠. 이렇게 합리화를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들에 대해서만 들어봤을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골 때리는 거죠. 헝가리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전 세계는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혼자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저항운동 외에도 1944년 7월 20일 단 하루 동안에 무수히 많은 장교들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히틀러가 말했듯이 이것은 단지 작은 파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애하는 레비 박사님, 당신의 책을 읽은 사람은 당신을 친애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는 당신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전 아무런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엄청나게 변명해놓고 변명을 못한다니. 배신당하고 탈선을 하는데 가엾은 국민들 어깨 위에 놓인 죄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시 주어진 삶과 저 또한 알고 있는 당신의 아름다운 나라의 평화를 즐거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 책장에도 단테와 보카치오가 있답니다. T.H. 올림. HV는 이 편지에 아마도 남편 모르게 다음과 같은 짧은 몇 줄을 덧붙였는데 글자 그대로 번역해 옮긴다. 한 국민이 악마의 포로가 되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을 때 몇 가지 정신적 변화가 뒤따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판비치 같은 인물들과 무방비로 놓인 사람들의 어깨에 손을 닦는 카포들입니다. 반면 그로 인해 불의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저항도 나옵니다. 저항 자신과 저항의 가족을 순교로 희생시켰으나 가시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침묵하고 위험에 빠진 형제를 버리는 사람들의 거대한 무리가 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과 인류 앞에 우리의 죄로 인정합니다. 나는 이 이상한 부부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대다수 독일 중산층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광신적인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나치. 뉘우치는 것이 적절했을 때 뉘우친 나치. 최근의 역사에 대해 단순화시킨 자신의 설명으로 나를 납득시킬 수 있다고 여길 만큼 고트족과 나르세스의 보복을 감히 운운할 만큼 어리석은 나치 말이다. 부인은 남편보다 덜 위선적이지만 편협한 사람으로 보였다. 나는 장문의 편지로 답장을 보냈다. 그것은 격분에 찬 편지로 아마 그런 편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그 어떤 교회도 악마를 따르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악마에게 자기 잘못을 돌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렇지. 변명일색이야. 잘못과 실수에는 본인이 응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명의 모든 흔적이 실제로 제3제국에서 그러했듯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썼다.
문명의 모든 흔적이 사라진다. 그의 선거 자료들은 어린아이에게나 좋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롭게 치러진 마지막 선거였던 1932년 11월 선거에서 나치는 독일 제국의회 196개 의석을 획득했지만 100개의 의석을 차지한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당연히 극단주의자의 정당이 아니었으며 스탈린이 몹시 싫어한 3인당은 121개 의석을 획득했다. 무엇보다 나의 책장에는 단테와 보카치오 옆에 아돌프 히틀러가 권좌에 오르기 여러 해 전에 쓴 나의 투쟁이 있다고 썼다.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이 남자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극도로 명확한 생각들을 가진 일괄성 있는 광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그 생각들을 바꾸지 않았고 결코 숨기지도 않았다. 그에게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생각들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다. 피와 땅, 생활공간, 영원한 적으로서의 유대인, 지상 최고의 인류를 구현하는 독일인들, 독일의 지배를 위한 도구로 대놓고 간주된 다른 나라들 등 그 책에는 없는 게 없다. 이것들은 아름다운 말들이 아니다. 아마도 히틀러는 다른 말들도 했겠지만 이 말들은 결코 처리하지 않았다. 독일인 저항자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만 사실 1944년 7월 20일에 공모자들은 너무 늦게 행동을 취했다. 4년 7월 20일에 공모자들. 이거 놓고 변명을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썼다. 당신이 단언한 것 중 가장 대담한 것은 독일에서 반유대주의가 인기가 없었다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정말 대담하고. 족같은 말이지.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해주지. 반유대주의는 애초부터 나치 신조의 근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적 성격의 것이었으며 유대인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일 수 없었습니다. 독일인들이 그런 민족이 된 순간부터 말입니다. 히틀러의 그 어떤 글, 어떤 연설 속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강박적일 정도로 반복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반유대주의는 나치즘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념적 중심이었죠. 그렇다면 유대인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민족이 어떻게 유대인을 독일에 첫 번째적으로 정의하고 유대 히드라를 목졸라 죽이는 일을 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삼은 당에 투표하고 그 사람을 칭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또 속았다고 자꾸 하니까. 자발적 공격과 모욕에 대한 당신의 말 자체가 모욕적입니다. 수백만의 죽음 앞에서 자발적 학대에 대한 문제였는지 아닌지를 논한다는 것이 제게는 한가롭고 혐오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그렇지? 자발적이지 않았다. 그렇지? 수백만 명의 죽음 앞에서 자발적 학대의 문제. 한가롭고 혐오스러운 일로. 그렇지? 어쨌든 독일인들은 자발성에 경도되는 성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이윤액 등 말고는 그 무엇도 독일 기업인들에게 굶주린 노예들을 채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라고 안에 수많은 거대한 화장터를 짓도록 오늘날 비스바덴에서 번창하고 있는 이건 정말 살아있는 문제예요. 토프사에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SS 대원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었겠지만 SS의 입대는 자발적이었다는 것. 또 해방 후 카토비체에서 독일의 가장들에게 아우슈비츠의 창고들에서 성인용 및 아동용 옷가지와 신발들을 무료로 가져가는 것을 허가해주는 수많은 서류 양식의 상자들을 내가 직접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아동용 신발들이 과연 어디서 난 것들인지 그 누구도 질문해보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도 수정의 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에 자행된 모든 범죄 하나하나가 법의 힘으로 강제된 것이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 겁니까?
도움을 주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살아온 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의 점령 후에도 이탈리아에서 빈번했던 그리고 히틀러의 독일에서도 너무나 드물게 행동으로 옮겨진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연대감을 보여줄 훨씬 덜 위험한 1000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편지들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그것들은 좀 더 나은 세상을 그린다. 하지만 아무리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강해도 이것들이 당시의 독일 민족의 대표적 표본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야겠다. 첫째, 내 책은 몇만 부 출간되었으므로 독일 연방공화국 국민 중 1000명당 1명이 읽은 셈이다. 그중 내 책을 우연히 산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사건들과 맞부딪힐 준비가 된, 받아들이고 투과시킬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 독자들 중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단지 40명 정도만이 내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40년간의 훈련을 통해 이미 나는 이러한 독특한 인물들의, 즉 저자에게 편지를 쓰는 독자들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독자들은 두 부류로 명확히 구분된다. 첫 번째 기분 좋은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불쾌한 부류이다. 중간에 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가르침을 준다. 그들은 책을 주의 깊게 흔히 한 번 이상 읽는 사람들로, 때로는 작가 자신보다도 더 책을 잘 이해하고 사랑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책을 통해 자신들이 풍요로워졌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견해와 때로는 비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작가에게 작품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흔히는 작가에게 답장을 쓸 필요가 없다고 대놓고 말한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루함을 주고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과시하며 잘난 척한다. 흔히 서랍 안에 자신들의 습작들을 넣어두고 있으며 담쟁이 덩굴이 나무둥치 위로 기어오르듯이 책과 작가 위로 기어오르려 의도를 슬며시 드러낸다. 또 허세를 부리느라 아니면 내기를 해서 아니면 작가의 사인을 받기 위해 편지를 쓰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있다. 내게 편지를 보내온 40명의 독일인들에게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페이지를 바친다. 이들은 THC를 제외하고는 모두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에라인은 웨스트팔리아의 도서관 사서이다. 그녀는 책을 반쯤 읽다가 책을 떠올리는 이미지들을 떨쳐버리기 위해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받았음을, 그러나 그러한 이기적이고 비겁한 충동에 금세 부끄러움을 느꼈음을 고백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서문에서 당신은 우리 독일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한 일을 우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유죄입니다. 1922년에 태어난 저는 상술레지엔에서 자랐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그 당시 진실로 저는 심지어 우리가 있던 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일들에 대해 그 무엇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발 저의 이 말을 편리한 변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에도 적어도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유대의 별을 단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마주치는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집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했을 집에 묵게 해주는 일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는 일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저는 오로지 기독교의 용서에 의지함으로써만 이러한 제 자신의 끔찍한 가벼움과 비겁함과 이기주의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들의 휴가를 독일의 전쟁으로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해외의 도시들을 재건하는 데 보내는 청년 복음회 악치원 주네짜이엔 속죄활동부의 소속이라고 했다. 그녀는 코번트리에 다녀왔다.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그녀의 부모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거나 한 것이다. 알지 못했다면 저 아래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호송열차 응무원들, 창고 관리인들, 노예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나간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독일 노동자들, 결국 손으로 두 눈을 가리지 않은 그 누구든 간에 그녀의 부모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반복하지만 당시에 거의 모든 독일인들의 집단적이고 일방적이며 진정한 죄는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의 MS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차별성과 정당화를 찾고 있다. 이 또한 하나의 증상이다. 당신은 독일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에 민감한 독일인으로서 공포 그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인식하고 있을 독일인으로서 저는 당신의 말에 소환되었다고 느끼며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손을 닦은 카포와 같은 판비치와 같은 아이만과 같은 타인의 책임 뒤로 숨어서 그런다고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터인데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명령들을 수행한 사람들을 저 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독일의 범죄 체제에 수많은 물리적 집행자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모든 것이 바로 협력할 의향이 있는 막대한 수의 사람들 덕분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일에 대해 독일인이라면 그 누가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독일인들일까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독일인들, 인류 원국인들 또는 이탈리아인들, 유대인들에 대해 단일체로 말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또 피해가는 거네. 당신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독일인들의 몇몇 예외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예외다. 것이. 이러한 당신의 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독일인들이 고통받았고 부당함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속 터져. 내 동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책을 읽기를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 우리 독일인들이 나태하고 무관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인간이 자신과 같은 인간에 대한 고문자가 될 때 얼마나 낮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깨어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의 책은 이 모든 것이 반복되지 않는 데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당혹감을 가지고서 MS에게 답장을 썼다. 내가 이 모든 예의 바르고 정중한 대화 상자들, 곧 내 민족을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절멸시킨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답신을 보내면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당혹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경학자들이 연구한 개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당혹감이었다. 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네모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개들. 네모가 둥그러지고 원과 비슷하게 되기 시작할 때 느끼는 당혹감 말이다. 그러면 개들은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노이로제 증상을 보인다. 나는 그에게 답장을 썼다. 그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다. 전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독일인들에 대해 또는 다른 어떤 민족에 대해서라도 차별화되지 않은 단일체로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개별적 요소들을 한 가지 판단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각 민족이 가진 하나의 정신이 존재함을 그렇지 않았다면 민족 아니겠지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일의 국민성, 이탈리아의 국민성, 스페인의 국민성 등 말입니다. 이것들은 전통, 관습, 역사, 언어, 문화의 총합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이러한 정신을 민족적이라는 말의 가장 좋은 의미에서 민족적인 이러한 정신을 자기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민족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이탈리아인들은 정열적이다. 당신은 이탈리아인이다. 따라서 당신은 정열적이라는 3단 논법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느 정도의 한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탈리아인들에게서 또는 독일인들에게서 다른 행동에 선행되는 어떤 특정한 집단적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예외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의 신중하고 개연론적인 예상은 제 견해로는 가능합니다.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45세를 넘긴 세대 중 독일이란 이름을 달고 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독일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몇 재판들의 당혹스러운 결과로 판단해 보건대 저는 소수일 것 같습니다. 비통해하고 동정하는 목소리들과 더불어 오늘날 독일의 힘과 부를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하는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소리들도 들리거든요. 슈투트가르트의 IJ는 사회복지사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글에서 우리 독일인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징후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정말이지 기적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독일인들이 그러한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일을 유대민족에게 실제로 저질렀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우리 중에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인은 여러 많은 이유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쩌면 평범한 시민의 지성이 우리 서구 기독교인들 중에 그토록 깊은 사악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요. 당신의 책이 이곳에서 출판되어 많은 젊은이들에게 빛을 가져다 준 것은 잘된 일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책이 몇몇 연세 드신 분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잠자는 독일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식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답신을 썼다. 내가 독일인들에 대해 징후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그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징후를 이해합니다만 오로지 개인에 대한 것만 이해합니다. 제가 만약 판사라면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징후를 억누르면서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일 땅이나 환대해 줄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나라들에서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죄인들에게 가장 중한 형을, 심지어 사형을 언도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의사인 WA 비르텐베르크에서 편지를 썼다.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신이 아시죠? 미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독일인들에게 당신의 책은 감동적인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하나의 도움이고 방향입니다. 그 때문에 당신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무죄를 주장할 그 무엇도 말할 수 없고 죄가 이러한 죄 쉽게 없어진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나 자신이 멀어지려 함에도 나는 여전히 수세기 동안 숭고한 평화의 작품들과 악마의 위험으로 가득한 다른 것들을 똑같이 출산해낸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의 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모든 시기들이 이렇게 수렴하는 가운데 나는 내 민족의 죄와 위대함 속에 나 자신이 연루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 앞에 당신의 운명과 당신 민족의 운명에 폭력을 가한 자들의 공범으로 서 있습니다. WG는 1935년 브레마에서 태어났다. 그는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사회민주당의 전투적 당원이다. 전쟁이 끝날 무렵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독일인들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범죄로 인한 죄의 그 어떤 부분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당신과 당신 동료들을 고통받게 만든 범죄자들을 증오하고 그들의 공범들을 증오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죠. 당신은 독일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행 집행들과 그들의 조력자들을 암시하려 한 것이라면 저 역시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역사의 무대에 또다시 등장한다면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을 제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치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독일의 손에 의해 당신의 자행된 일은 결코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었으며 다른 독일인들이 결코 찬성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러한 감정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이에른의 여학생인 HL과는 일이 좀 복잡해졌다. 그녀는 내게 1962년에 처음 편지를 썼다. 그녀의 편지는 특이하게 생기 넘치고 거의 모든 편지들, 가장 선의에 찬 편지들에서조차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무거움, 침울함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젊은 여성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 장교들로부터 하나의 반향을 기다린다고 여기지만 계승자이자 공범으로서 자신이 소환되었다고 느낀다.
그녀는 학교에서 받은 교육에 만족하고 자기 나라의 최근의 역사에 대해 자신이 배운 것들에 만족하지만 독일인들의 특징인 절제의 결의가 언젠가 다시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목적들에 의해 터져나오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 자신의 동년배들이 정치를 더러운 무언가로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 그녀는 유대인들에 대해 험담을 한 성직자에게 또 10월 혁명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히틀러의 약사를 정당한 벌로 여긴 러시아인인 자신의 러시아어 교사에게 격렬하고 거칠게 반발했다. 그 순간마다 그녀는 민족들 가운데 가장 야만적인 민족에 속한 데서 오는 현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온갖 신비주의나 미신을 떠나 그녀는 우리 독일인들은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공정한 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죄지은 세대의 자식들인 우리는 이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고 있으며 어제의 공포와 고통이 내일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공포와 고통들을 완화시키려 애쓸 것이라고 선언할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부여받았다고 아니 그럴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 내게 그녀는 총명하고 편견이 없으며 새로운 대화 상대로 보였다. 그래서 그녀에게 당시 독일의 상황에 대해 아데나워 총리 시대였다. 보다 정확한 소식을 묻는 편지를 썼다. 집단적인 공정한 벌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에 관해 난 어떤 벌이 집단적인 것이라면 공정하지 않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녀에게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다. 지체 없이 그녀는 내게 답장으로 카드 한 장을 보내왔다. 내 요구가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면서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가능한 한 빨리 철저한 방식으로 내게 답신을 할 거라고 했다. 20일이 지난 뒤 나는 그녀로부터 23페이지에 이르는 편지를 받았다. 요컨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또는 편지로 한 광적인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하나의 논문이었다. 좋은 뜻에서 한 일이었지만 이 훌륭한 여학생도 그녀 스스로 고발했던 절제의 결의에 대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그녀는 익살스러운 솔직함으로 사과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말할 수 있었을 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무절제하지 않은 나는 요약을 해서 내가 보기에 좀 더 의미 있는 부분들만 인용하기로 한다. 나는 내가 자란 나라를 사랑하고 내 어머니를 경외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인간으로서의 독일인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가 보기에 최근에 격렬하게 모습을 드러낸 저 특질들이 독일인들에게 여전히 너무 많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마도 본질적으로 그와 비슷한 나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독일인 속에 나 자신을 혐오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학교에 대한 나의 질문에 그녀는 소리로 답변했다. 적절한 시기에 전체 교사단이 연합군이 요구한 비나치와의 거름망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광범위한 사보타주를 불러일으키며 어설픈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한 세대 전체가 추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최근의 역사를 가르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치의 과거는 여기저기서 다양한 목소리로 나타난다. 소수의 교사들은 나치의 과거를 자랑하고 일부는 그것을 숨기고 극소수는 그로부터 면제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어떤 젊은 교사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들이 이 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독일의 집단적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면 즉시 반대편으로 돌아선다. 심지어 많은 학생들이 언론과 자신의 교사들이 말하는 내 탓들에 대해 진절머리가 난다고 잘라 말하기도 한다. HL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내 탓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에서 그들에게 제3제국의 문제는 그들 앞에서 그것을 몸소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으로 독일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가 멈출 때 비로소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HL은 다른 곳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쓰고 있다. 매우 사실일 법하다. 교수들은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문 자료들을 통해 나치의 선전 방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청년 집회, 스포츠 조직 등의 새로운 운동을 비판 없이 열광적으로 따랐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들을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당한 공격이었지요.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른들보다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히틀러가 자신의 전쟁을 위해 젊은이들을 정복했던 그 악마적 방식의 가면을 그들보다 더 잘 벗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함부르크의 TH 박사가 취한 정당화와 똑같은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쨌든 당시에 그 어떤 증인도 히틀러의 실로 악마적인 설득 능력, 정치 교섭에서 그를 빛내주었던 그 능력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화는 죄를 히틀러 한 사람에게 국한시키려고 애쓰는 그의 공범이자 거짓으로 뉘우치는 노인들로부터가 아니라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 전체를 무죄라고 당연히 변호하려 애쓰는 젊은이들로부터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HL은 내게 다른 많은 편지를 보내왔고 내 마음속에 두 갈래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내게 자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끄러움을 타고 예민함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음악가였다. 그녀는 내게서 아버지를 찾고 있었던가. 그녀는 서류들의 진지함과 어린아이 같은 환상 사이로 가며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만화경을 하나 보내면서 이렇게 썼다. 당신에 대해서도 저는 하나의 명확한 이미지를 구축했어요.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고도 저의 주제넘 몸을 용서해 주세요. 나쁜 꿈속에서처럼 여전히 이방인으로 우리나라를 떠돌고 있는 당신의 이미지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전설 속에서 영웅들이 입는 옷과 같은 옷을 한 벌 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을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옷을요. 난 이 이미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녀에게 그렇게 쓰진 않았다. 대신 그러한 옷은 선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옷을 직조하고 바느질 해야 한다고 HL은 내게 하인리 만의 연작소설 앙리 4세의 두 권을 보내주었지만 난 안타깝게도 읽을 시간을 전혀 내지 못했다. 그 사이에 나온 휴전의 독일어 번역본을 나는 그녀에게 보내주었다. 64년 12월 베를린으로 이사한 그녀는 금세공을 하는 여자친구를 시켜서 만든 한 쌍의 커프스 금단추를 보내왔다. 난 그녀에게 그것을 돌려줄 용기를 내지 못했다. 다만 그녀에게 감사를 하고는 다른 것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마음속 깊이 친절하게 그지없는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난 진심으로 바란다. 나의 방어적 태도의 이유를 그녀가 이해해 주었기를 바란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녀로부터 소식을 받지 못했다. 난 나와 동년배인 비스바덴의 해티 S 부인과의 서신교환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다. 그녀와의 서신교환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하나의 독립적인 에피소드를 이룬다. 비스바덴. 내 HS 파일은 단독으로도 내가 다른 모든 독일인들의 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파일보다 더 두껍다. 우리의 서신 왕래는 1966년 10월부터 82년 12월 20년 가까이 16년간 계속되었다. 그 파일에는 약 50통 정도 되는 자주 4페이지 또는 그 이상인 그녀의 편지와 나의 답신들 외에 그녀가 자식들과 친구들, 다른 작가들, 출판사들, 지방단체들, 신문이나 잡지들에 쓴 적어도 그만큼 되는 편지들의 카본 복사지들과 내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또한 오련의 신문기사들과 서평들도 있었다. 그녀의 편지들 중 몇 통은 회람용이었다. 반 페이지는 다양한 서신 왕래자들에게 동일하게 복사한 부분이고 나머지 흰 부분은 손으로 쓴 것으로 최근 소식들이나 좀 더 개인적인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해티 부인은 독일어로 내게 편지를 썼고 이탈리아어는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답장을 쓰다가 나중에는 그녀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동안 영어로 편지를 썼다. 더 있다가 그녀가 즐거이 동의를 하여 난 내 확실치 않은 독일어로 편지를 썼는데 똑같은 편지를 2통 썼다. 그녀는 자신의 심수숙고한 교정 작업을 거쳐 내게 한 통을 돌려보냈다. 우리는 단지 2번 만났을 뿐이다. 만나게 됐네. 내 바쁜 독일 출장 일정 중에 그녀의 집에서 한 번, 마찬가지로 바쁜 그녀의 휴가 일정 중에 토리노에서 한 번. 그리 중요한 만남은 아니었다. 편지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녀의 첫 번째 편지도 이해의 문제를 출발점
접점으로 삼았지만 다른 모든 편지들과 구별되는 정력적이고 붕괴하는 어조를 담고 있었다. 우리 둘 모두의 친구인 역사학자 헤르만 랑바인이 내 책을 아주 나중에 초판이 이미 다 팔리고 없을 때 그녀에게 선물했다. 지방정부의 문화부 사정관이었던 그녀는 당장에 내 책을 재출판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당신은 결코 독일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못하는데요. 그 당시 그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었을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디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독일, 조국과 같은 말들이 한때 가지고 있던 의미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에게 조국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허용될 수 없는. 이게 좀 조국이라는 개념 사라졌고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은 잊어버리는 것. 절대로 허용될 수 더해서는 그런 이유로 당신의 책과 같은 비인간적인 것을 그토록 인간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책들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중요합니다. 한 작가가 자신에 대해서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아마 당신은 충분히 의식하고 계시지 못하겠지요. 바로 이것이 당신 책의 매장에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분화의 실험실에 대한 당신의 글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들 포로들이 우리 자유인들을 바라본 방식이었군요. 조금 더 가면 그녀는 가을에 석탄을 자신의 지하실에 가져다 주던 한 러시아 포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주머니에 음식과 담배를 찔러 넣어주곤 했고 그는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하일 히틀러라고 외쳤다. 반면에 자원노동자인 한 젊은 프랑스 여성에게 말하는 것은 그녀에게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의 독일인은 얼마나 복잡한 위계구조와 구분짓는 금지 조항들의 미로였는지 독일인들의 편지들과 특히 그녀의 편지들은 상상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수용소로 그 젊은 여성을 찾아가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다. 심지어 몇몇 콘서트장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 여자는 수용소에서 잘 씻지 못해 몸에 이가 있었다. 헤티는 그녀에게 차마 그것을 말하지 못한 채 불편함을 느꼈고 자신의 그런 마음이 부끄러웠다. 이러한 그녀의 첫 편지에 나는 내 책이 독일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책을 읽을 필요가 덜한 독일인들 사이에서였다고 썼다. 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이 뉘우치는 편지들을 내게 보내왔던 것이다. 죄인들은 당연히 침묵했다. 뒤이은 편지들에서 점차 간접적인 방식으로 헤티는 그녀를 간단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다.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는 사이는 결코 되지 못했지만 내게 자신에 대해 묘사해 주었다. 직업이 교육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1919년부터 사회민주당의 운동가였다. 히틀러가 권좌에 등극한 해인 1933년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수색과 재정적 어려움이 뒤를 따랐다. 가족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1935년 헤티는 히틀러 청년 조직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쫓겨났다. 1938년 파르벤사의 엔지니어와 결혼을 하고 여기서 분화의 실험실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나온 것이다. 파르벤사. 그 두 명의 자식을 얻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의 암살 미수 사건 직후 그녀의 아버지는 다하우로 강제 이송되었다. 남편은 비록 당원은 아니었지만 헤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곧 매주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던 수용소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남편이 반대했고 그녀와 자기 자신,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자기 자신이 진중했겠지.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은 위기에 빠진다. 그에게는 우리의 노력이 완전히 미친 짓으로 보였어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회의를 열었지요. 하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마음 편히들 잡수시오. 어차피 그를 다시는 못 볼 테니까. 한편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는 해골이 다 되어 귀환하셨다. 그는 불과 몇 년 뒤에 돌아가셨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유난히 돈독했던 헤티는 쇄신한 사회민주당에서 활동을 계속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고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는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얻어냈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은 동프로시아에서 온 난민이었는데 두 아이들 때문에 해티와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한 번은 그녀가 해티에게 아버지와 다하우 라고에 관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읽는 것도 견딜 수 없어 한다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요. 우리가 도망가야 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제일 끔찍했던 것은 아우슈비츠의 포로들이 철수할 때 먼저 갔던 길을 우리가 가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체들로 이루어진 양 울타리 사이로 길이 나 있었지요. 난 그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자꾸만 꿈에 나타나요. 아버지가 돌아오고 얼마 안 되어 토마스만이 라디오에서 아우슈비츠와 가스와 화정터에 대해 말했다. 우리 모두 몹시 동요된 상태로 귀를 기울였고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아빠는 제가 질문을 할 때까지 말없이 찌푸린 얼굴로 왔다 갔다 하셨죠. 가스로 사람들을 독살하고 태우는 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피부를, 치아를 뽑아 쓴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그러자 아빠는 다오에서 돌아오신 분이면서도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공포에 믿음을 심어줘서는 안 되지. 하지만 전부 사실이었지요. 불과 몇 주 뒤에 우리는 그 증거들을 보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장문의 편지에서 내게 국내 이주 상태에 놓여있던 자신들의 생활을 묘사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주 소중한 유대인 여자친구가 한 명이 있었지요. 그녀는 과부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이주를 했고요. 하지만 그녀는 독일을 떠날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는 정치범들이었지요. 우리에게는 달랐어요. 그래서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어둠을 뚫고 우리 집에 온 그날 저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러 오셨지요. 여러분 제발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댁에 오지 않아도 용서하세요. 이해하시지요? 제가 여러분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녀가 테레지엔슈타트로 강제 이송될 때까지 그녀를 계속 찾아갔지요. 우리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못했고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당신께 빕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해티는 1967년 안락사 재판을 참관했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피고들 중 한 명인 의사가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직접 독을 주사하라는 명을 받았고 직업적 양심 때문에 명령을 거부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반면에 가스관 꼭지를 트는 일은 그에게 유다지 유쾌하지 않았지만 요컨대 참을 만해 보였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에디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전쟁 과부인 가정부와 요리를 하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세 사람 모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에디는 아들에게 재판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가정부는 포크를 내려놓더니 공격적으로 끼어들었다. 지금 하는 이 모든 재판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불쌍한 우리 군인들이 그런 명령을 받으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남편이 폴란드에서 잠시 휴가를 나왔을 때 제게 말했지요. 우리는 유대인을 총살하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늘 유대인을 총살하는 거지.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대서 팔이 아팠어. 도대체 남편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녀의 불쌍한 남편이 전사한 걸 축하해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나는 그녀를 해고했지요. 자, 아시겠어요? 여기 독일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 격렬하다. 살아있네. 완전히 글이 그냥 팔떡팔떡 살아있어. 해티는 헬센주의 문화부에서 수년 동안 일했다. 그녀는 부지런하지만 충동적인 공무원이었고 논쟁적인 농편을 쓰는 작가이자 청년들과의 미팅이나 회합 등을 열정적으로 조직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자기 당의 승패에도 마찬가지로 열정적이었다. 1978년에 은퇴한 뒤 그녀의 문학적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녀는 여행, 독서, 언어학적 논쟁들에 대해 내게 편지를 썼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전 생애 동안 인간적 만남들을 갈망했고 심지어 굶주려 했다. 오래 지속되고 생산적이었던 나와의 만남은 수많은 만남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제 운명이 또 하나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저를 밀어붙입니다. 한 번은 나에게
그렇게 썼다. 하지만 그녀를 밀어붙인 것은 운명이 아니었다. 소명이었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발견하고 그들을 서로 이어주었으며 그들의 만남이나 충돌에 호기심을 느꼈다. 짱 아메리의 연락처를 내게 주고 내 연락처를 그에게 준 것도 그녀였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주고받게 될 편지의 카본 복사지를 양쪽 다 그녀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내가 아우슈비츠의 화학자 독토르 밀러를 추적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토르 밀러는 주기율표의 바나듐장에서 내가 말한 나중에 내게 화학 제품을 공급하게 된 공급자이자 참여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전 남편의 동료였다. 당연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밀러 파일의 복사지도 요구했다. 나중에 그녀는 충실하게 정보를 위한 사본들을 교차시키면서 그에게는 나에게는 그에 대해 영리한 편지들을 썼다. 단 한 번 우리는 적어도 나는 의견의 차이를 감지한 적이 있었다. 1966년에 알버트 슈페어가 슈판다우 연합국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히틀러의 궁정 설계자였지만 1943년 군수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그 점에서 슈페어는 우리가 피로와 굶주림으로 죽어갔던 공장들을 조직하는데 상당 부분 책임이 있었다. 니른베르크에서 그는 피고들 중에서 자신이 유죄라고 밝힌 유일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몰랐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는 자신이 알고 싶어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였지만 말이다. 그는 20년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회고록은 1975년 독일에서 출판되었다. 해티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나중에는 회고록을 읽었다. 그러고는 깊이 동요되었다. 그녀는 슈페어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그것은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읽어봐야 한다면서 아우슈비츠에 대해 쓴 랑바인의 책과 이것이 인간인가의 복사본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슈판다우의 일기의 복사본을 해티에게 전해주어 내게 보내도록 했다. 나는 그 일기를 받았고 읽었다. 교양 있고 명료한 의식과 솔직해 보이는 교정의,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그런 척 할 줄 안다. 교정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일기에서 슈페어는 셰익스피어의 등장인물 같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자신을 오염시킬 정도로 무한한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졌지만 야만인으로도 비겁자나 종으로도 비춰지진 않았다. 피할 수만 있었다면 기꺼이 나는 이 책을 읽은 일을 피했을 것이다. 심판한다는 것은 내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슈페어 같은 사람, 단순하지 않은 인간, 대가를 치른 죄인을 말이다. 난 분노의 흔적을 담아 해티에게 편지를 썼다. 무엇이 당신을 슈페어에게 가도록 했나요? 호기심이었나요? 의무감이었나요? 일종의 임무였나요? 그녀는 내게 답신을 보내왔다. 당신이 그 책의 선물이 가진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당신의 질문도 옳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히틀러에게 스스로를 예속되게 놔두고 그의 창조물이 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리고 저는 그의 말을 믿는데요. 자신에게 아우슈비츠의 학살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보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요컨대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가 정당화를 찾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그에게도 이해하기 불가능한 그 일을 이해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는 제게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충실히 싸우고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게 그는 하나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독일의 탈선의 상징입니다. 그는 랑바인의 책을 극도로 가슴 아파 읽었고 당신의 책도 읽겠다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반응에 대해 당신에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반응은 오지 않았고 나는 안도했다. 내가 알버트 슈페어의 편지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답장을 써야 했다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1978년 해티는 내 편지들에서 감지한 불만에 대해 내게 사과하고는 슈페어를 2번째로 방문한 뒤 실망해서 돌아왔다. 그녀는 자기중심적이고 젠체하며 어리석게도 파라오 같은 설계자로서의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러워하는 늙은 슈페어를 발견했다. 그때 이후로 우리 편지의 본질은 현재적 문제들이기에 더 걱정스러운 주제들로 옮겨갔다. 알도 모로의 암살, 헤르베르트 카플러의 탈출, 최고의 감옥 슈탐하임에서 일어난 바더 마이노프 테러단의 동시 사망 사건 등과 같은 주제들 말이다. 해티는
자살이라는 공식적 주장을 믿는 쪽이었지만 나는 의심스러웠다. 슈페어는 1981년 죽었다. 헤디는 1983년에 갑작스레 사망했다. 거의 전적으로 서신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우정은 오래 지속되었다. 그리고 종종 쾌활했다. 우리의 인간적 여정 사이에 있는 커다란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먼 거리감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우정은 이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모든 독일인 독자들 중에서 떳떳한 자격을 갖춘, 그래서 죄책감에 휘말려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호기심이 곧 나의 호기심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내가 이 책에서 논한 주제들과 같은 주제들에 그녀 역시 천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우정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닐 것이다. 245초까지. 245초. 52분 245초.